네, 지난 시간까지 공판 준비를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특히 증거 개시 제도를 포함해서 공판 준비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공소장 부분의 송달부터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좁은 의미의 공판 준비 절차라는 제목으로 협의의 공판 준비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협의의 공판 준비 절차라는 것은 공판 준비 절차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공판 준비 절차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조문부터 살펴보고 과연 공판 준비 절차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들이 행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안 2223에 보시면 266조의 5부터 266조의 16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조문을 두고 공판 준비 절차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판 준비 절차의 핵심은 법원의 주재 아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공판 심리를 위한 쟁점의 정리와 입증 계획의 수립에 있습니다. 네,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그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지 입증 계획을 세워서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지요. 그래서 266조의 5 1항에 보시면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임의적으로 공판 준비 절차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2226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그 사건을 반드시 공판준비 절차에 붙이도록 하는 필요적 공판준비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저희가 국민참여재판 절차의 공판 절차를 공부하면서 공부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판준비 절차가 열리게 되면 공판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한다든지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관한 조문의 내용을 아래에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6조의 5 3항에 보면 공판 준비 절차는 주장 및 입증 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이것이 이제 공판 준비 서면이 되겠습니다. 마치 민사소송에서의 변론 준비 서면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서 진행을 합니다. 이와 같이 공판 준비 서면 제출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3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 정리하는 등으로 공판 준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요. 공판 준비기일을 열게 되면 266조의 7 1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 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 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의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즉 공판 준비기일을 신청했는데 그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그걸 받아들여서 공판 준비기일을 개정하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공판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겠죠. 공판 준비기일의 개정 여부를 두고서 다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반영된 것이겠죠. 그리고 제4항 공판 준비기일은 공개가 되지만 다만 공개하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공판 준비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을 때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 등이 출석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266조의 8 1항에 보시면 공판 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5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환을 할 수 있고 법원에 소환이 없는 때에도 피고인이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6항은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피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266조의 8사항은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하는 또 다른 경우가 되겠지요. 이에 관해서는 변호인의 선임 부분에서 이미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판 준비 절차에서는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66조의 9에서 공판 준비에 관한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66조의 9 공판 준비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1항에서 법원은 공판 준비 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부했던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복습 및 앞으로 진행될 공판 기일의 심리에 관해서 예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다음 각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당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1호는 공소 사실 또는 적용 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네. 저희가 공부했던 공소장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또 공소 2호에서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즉 공소장 변경 신청 및 그에 대한 허가 행위가 되는 것이 되겠지요. 3호에서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네. 쟁점 정리와 입증 계획의 수립, 효율적인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위해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공판 준비 절차, 협의의 공판 준비 절차의 이제 핵심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되겠지요. 4호에서는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호에서는 증거 신청을 하는 행위. 공판 준비 기일에서 증거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6호에서는 신청된 증거와 관련해서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그 증거에 의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입증 취지 그리고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도 할 수 있고요. 증거 신청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증거 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도 할 수 있고, 증거 체부의 결정을 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증거조사는 당사자의 증거 신청과 법원의 증거 체부 결정을 통해서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증거를 채택할지 말지의 결정도 하게 되죠. 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그리고 증거조사는 어떤 순서로 할 것이고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지난 강의에서 본 것처럼 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서 검사 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 개시와 관련해서 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을 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공판을 언제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하거나 그 기일을 변경하는 행위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밖에 공판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요. 2항에서는 제296조 및 304조에 관한 규정을 공판 준비 절차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96조는 저희가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을 때 당사자가 이의가 있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뒤에 공판 절차의 심리 과정에서 이제 등장을 하겠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재판장이 어떤 처분을 했을 때, 공판 준비 절차에서 재판장이 어떤 처분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조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공판 준비 절차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232를 보시면 266조의 11항에서는 공판 준비기일 결과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공판 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공판 준비기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면 공판 준비기일 조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럼 공판 준비 절차는 어떤 경우에 종결하게 되느냐? 2233에 보시면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필요한 목적을 달성한 거죠. 또는 사건을 공판준비 절차에 붙인 뒤 3개월이 지난 때 3개월 이상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검사, 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그럼 효율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판준비 절차를 종결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결 사유로 인해서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2234에 보시면 공판 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요. 즉 예외적으로 공판기일에 증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더 이상 증거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한다고 인정이 될 때, 이호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가 아니면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증거로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치 민사소송에서 실권효가 적용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렇죠? 변론준비 절차가 종결되면 실권효가 적용이 돼서 일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는 실권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처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는 그런 실권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의 실시적 진실 발견이나 이런 이념이 반영이 됐고 또 형사소송의 구조와 관련해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 되겠습니다. 한편 266조의 15에서는 기일 공판 절차, 기일이 열리기 전에 공판 준비 절차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회 기일과 2회 기일, 2회 기일과 3회 기일 이런 식의 그 사이에 공판 기일 사이에도 필요한 경우 공판 준비 절차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기일 공판 준비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역시 목적은 같지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 절차에 기일 사이에도 공판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사이에 붙인 공판준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지금까지 본 것처럼 기일 전 공판준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공판준비 절차, 공판준비 절차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그 협의의 공판준비 절차, 좁은 의미의 공판준비 절차는 2236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일 공판준비 절차와 기일 전 공판준비 절차로 크게 나누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읽어봤던 기일 전 공판준비 절차에 관한 내용이 기일 공판준비 절차에도 준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좁은 의미의 공판준비 절차, 협의의 공판준비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인을 소환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기일의 지정과 피고인의 소환에 대해서 보시면요. 267조에 보시면 1항에서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몇 년 몇 월 며칠 제1회 공판기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정하여야 되는 것이고요.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은 앞서 공부하신 것처럼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지요. 그 공판 준비를 위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공판을 진행했을 때 피고인의 이의가 없이 진행되고 나중에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은 앞선 강의에서 판례를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공판기를 지정할 때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원칙이지요.
법의 조문이고요. 법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또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 이의 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그런 규정을 두어놨고, 앞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강의를 통해서 판례에서도 또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267조 제2항은 이제 그렇게 공판기일이 지정이 돼서 공판기일이 열리게 되면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법인이나 법인 같은 경우 대표자, 또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대리인 같은 이런 사람을 소환을 해서 출석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3항에서는 공판기일은 당연히 소송의 주체인 검사 또 조력자인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장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이 되느냐? 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4조에 소환장의 방식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소, 성명, 주거, 죄명, 출석 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것도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판 준비 절차, 공판기일의 준비가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공판기일 전에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판기일 전에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인지 보면 273조 1항에 있는데요.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 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증인 신문을 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번역과 같은 증거조사 행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판기일 전에요. 필요한 경우. 자, 그리고 274조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역시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근데 273조에서 말하는 공판기일 전, 또 274조에서 말하는 공판기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을 뜻한다 그러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1회 공판기일이 열려서 공소장이 낭독이 되고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뭐 이런 모두 절차들이 뒤에서 보는 것처럼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증인을 신문하고 증거조사를 한다든지 증거를 제출받으면 예단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판기일 전에 증거조사라는 것은 1회 공판기일이 진행된 이후에 2회 이후에 공판기일 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증인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는 2회 공판기일 이후 3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그런 필요가 있다든지 4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그런 필요가 있다든지 등등 1회 공판기일 이후에 공판기일 전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라는 것을 잘 주의를 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판기일 전에 증거조사라고 하는 것은 1회 공판기일 이후에 공판기일 전을 의미한다.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다소 시간이 20분 정도 지났는데 시간이 남아있지만 단락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판정의 구성과 소송 지휘권 그리고 법정 경찰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